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3, 4월 달 개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향후 스케줄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도 이제 인강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하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도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원 강의하고 그다음 학교 강의하고 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잠깐만 참으면 될 것 같으니까 모두 잘 견디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제 3월, 4월 강의서부터는요, 공학을 기반으로 한 특수교육 공학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특수교육 공학,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체장애 이와 같이, 그 다음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이와 같이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8페이지 특수교육 공학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까 시작합니다. 본의 아니게 특수교육 공학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컴퓨터 혹은 기계, 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혹은 평상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열 쪽 학생들보다는 인문계열 쪽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공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면 다소 이제 심리적인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 교육공학보다도 오히려 특수교육 공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음에 기계, 기구에 대한 어려움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터이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중요한 영역들은 외우시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특수교육 공학이 무엇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불행히도요, 특수교육 공학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여타의 장애 영역하고 달리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을 참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교육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은 분명히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공학은 일반 교육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장애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부분도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조공학의 영역도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공학을 어떻게 많이 정의를 하고 있냐 그러면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는 보조공학 쪽에다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의 특수교육 공학이라 함은 흔히 보조공학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원서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들어온 책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대부분 뭐가 주를 이루고 있냐 그러면 보조공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공학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보조공학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것을 미국에서 내린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공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렷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특수교육 공학의 개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정의를 제시를 했는데, 이 정의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무엇에 토대를 두고 만들었냐 그러면
교육공학의 개념의 토대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교육공학의 개념의 토대를 두고 만들면서 그 대상을 특수교육 대상자에다가 바꿨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특수교육 공학의 대상은 누가 되냐 그러면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으로 치게 되면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은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냐 그러면 학습을 촉진하는 거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특수교육 공학은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수준 이런 부분들을 장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애 학생들이니까 유지하는 거라든지 증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공학기기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론과 실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특수교육 공학이라는 부분이 일반 애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단순히 학습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결함을 장애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특수교육 공학입니다.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거라든지 수행을 더욱 촉진시켜줄 수 있도록 교수 전략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공학 기기 등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거기에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이 특수교육 공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됐다면 특수교육 공학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육 공학은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공학이라는 과목을 3학점 혹은 2학점으로 별도로 배웁니다만 특수교육 공학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학과는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특수교육 공학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역할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특수교육 공학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특법에 소개되어 있는 특수교육 목적, 즉 자아실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아실현하고 사회통합이라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특수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 공학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수교육 공학은 왜 존재하느냐? 별도의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하냐 그러면 특수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특수교육 공학이 있다 보니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라든지 잠재성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잠재성이라든지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이걸 통해서 극대화시킨 것을 통해서 특수교육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아를 실현시켜 준다든지 사회통합이 이바지하게끔 하는 게 특수교육 공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각각의 장애 영역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최근에 있어서는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항상 특수교육 공학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장애학 부분에서도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강론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학습장애 역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분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공학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정서장애는 어떻습니까?
자폐성 장애는 어떻습니까? 모두 강론서들이 분량의 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공학을 통해서, 공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해당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기능적인 결함들을 어느 정도 보완함으로써 잠재성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특수교육의 목적을 실현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수교육 공학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된다. 공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더욱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특수교육 공학이 특수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가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 공학, 그래서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게 특수교육 공학의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통해서 특수교육 공학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특수교육 공학을 통해서 특수교육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특수교육의 목표가 잠재성과 가능성이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자아실현하고 사회통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9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심리학,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 심리학, 이 교육 심리학을 우리가 공학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학습자들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학 시간에는 학습 심리학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교육 심리학 시간에 배우는 게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행동주의 뺍니다. 행동주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강론 시간에는 배우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생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생략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모든 우리 학원에서의 수업이 임용시험과 관련지어서 그 관련성이 가장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주의 빼는 거고요. 인지주의도 뺍니다. 인지주의와 관련해서는 행동주의, 인지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1, 2월 교육과정 중에서 행동지원 시간에 일정 부분은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들고,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행동주의 영역, 인지주의 영역은 관련 사항이 제시될 때마다 제가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구성주의 보죠. 세 번째가 구성주의입니다. 거듭 조금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는 인식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론,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행동주의, 다음에 인지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세 번째 나와 있는 구성주의입니다. 연도로 치게 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8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5, 60년대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0년 차의 시간을 두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성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인지적 도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배워야 될 상황학습 이론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이 세 가지를 많은 경우에 일반 공학 시간에도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별도로 구성주의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급진적 구성주의니 뭐냐 하면서 더욱 세분화해서 배웠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구성주의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구성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학습 이론 공부할 거라 그랬는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객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별도로 그냥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 인식론은 작게 세분화시키면 하나, 둘, 세 가지가 될 것이고 크게 대별하게 되면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가 될 것이지요. 왜 그러면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를 객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객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 혹은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와 지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는 적절한 자극을 줘서 학습을 시키면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 학습자에게 들어갈 것이고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인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학습자의 쉐마가 바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지구조의 틀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객관주의죠. 즉 거듭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리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이라고 이야기한 그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지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쓸게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구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구성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경험을 따라서 구성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경험이 진리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요 개인의 경험이 모든 진리, 지식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방어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합의 이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게 구성주의죠. 그만큼 지식이라는 것은 맥락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적이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거지요. 그때그때 개인의 경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성주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시험에 출연을 했지요. 상황학습 이론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됐냐 그러면 앵커드 수업이다라는 것. 동일한 명칭이 뭐냐 그러면 맥락정착적 수업입니다. 맥락정착적 수업. 그 다음에 앵커링 수업.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앵커드 수업은 매체를 확인한다는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특히 이 매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비디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요즘 같은 경우는 비디오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비디오가 보기 힘드니까 비디오를 구하기도 힘들고 팔지도 않으니까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영상을 애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상황학습 이론 혹은 앵커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왜 비디오를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잠깐 볼게요. 우리 장애 아동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애 아동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힘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혹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개인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게 교수 학습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건데, 우리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도 힘들더라.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거죠. 실제 장면하고 실험실 장면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면을 담고 있는 비디오의 영상 혹은 동영상의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체를 보여주고, 그 전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앵커드 수업입니다. 앵커드 수업. 그래서 비디오, 동영상이라고 표현할게요. 비디오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안에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동영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실제 생활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실제 생활을 보여주고 실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애 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2 더하기 1은 뭐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교실에서. 그러나 애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마트에 갔다라고 했을 때 물건 2개를 샀고 이거의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또 물건 하나를 샀는데 이거의 가격은 또 얼마고, 그래서 요 2개 값 합은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내게 되면 이 부분은 실제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 학생들도 직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비디오의 내용으로 담는다라는 겁니다. 비디오의 내용으로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주의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이거 외에도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우리 구성주의를 배우면서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적용 가능한 이론이 뭔가를 출제위원들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학습 이론이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묻겠지요.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다음 묻는다면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는 부분은 우리 장애 아동들 특수교육 장면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상당히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적용하기 힘든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제가 전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기반을 묻기 위해서 충분히 출제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과 관련해서는 전부 알아둬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상황학습 이론이 1순위가 될 거고, 다음에 인지적 도제 이론이 2순위가 될 거고, 제일 마지막에 3순위로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앵커드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황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구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성주의에서 교수학습 이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상황학습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체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실제 상황의 걸 적용하느냐 라는 부분은 몇 가지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왜 실제 상황을 적용하느냐 이 부분 치게 되면
왜 실제적인 부분을 활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에서의 실제 생활, 실제 장애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앵커드 수업이 뭔지는 아시겠죠? 앵커드 수업 상황학습이론 첫 번째 앵커라는 부분 요것까지만 부연 설명할게요. 앵커가 뭐냐 그러면 즉 비디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디오, 영상 이렇게 비디오를 앵커로 활용해서 혹은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비디오 전체가 있을 건데 이게 편집이 안 되면 특정 부분만을 앵커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앵커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상이다. 비디오를 통해서 비디오라는 디스플레이어를 통해서 틀어주는 영상이 주로 앵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앵커 중에서도 앵커로 활용하고 있는 비디오 영상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활용해야 될 전체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구하기가 힘들어. 수업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앞쪽하고 이게 3등분 나눴다 치게 되면 첫 번째 구간은 필요가 없는 거야. 수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구간만 수업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구간이 앵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앵커란 비디오의 영상이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는 영상이라고 치게 되면 특정 부분만을 우리는 앵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앵커드 수업의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하지요.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기존의 학습자가 갖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협동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동학습은 조금 있다가 앵커드 수업이라는 부분이 앵커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건데 협동학습은 추후에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3단계하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협동학습의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협동학습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실제적 과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적 과제를 수업에 활용한다. 이 실제적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라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과제가 아니라 충분히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숨어있는 자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강론서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 숨어있는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비디오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를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이루어지는 수업은 아마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서 문제를 푸시겠죠. 그러나 비디오는 그 안에 문제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컨텐츠로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기로 들었던 여기 아까 썼던
마트에 가서 돈 계산하는 방법, 물건을 고르고 돈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만 찍은 동영상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찍은 동영상은 없을 거예요.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서로 물건을 비교하면서 고른다든지 아니면 카트 끄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혔을 때 카트를 끌고 가다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상당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거고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들까지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를 어떤 표현 쓰고 있냐 그러면 중다 맥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다 맥락적이다 라는 말은 쉽게 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비디오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어떠한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B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와 같은 특성을 기초로 했을 때 장점을 한번 보지요. 장점을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맥락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맥락적 학습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구성주의 했고 그 중에 하나로서 앵커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구성주의는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접했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학습을 장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까지 같이 볼까요? 학습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주의는 앵커드 수업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전체가입니다. 앵커드 수업뿐만이 아니라 구성주의 전체가 교수자하고 학습자의 역할을 서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무조건 배우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치면 구성주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수업을 전반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돼버리냐 그러면 학습자가 돼요. 학습자가 되는 거고 그럼 교수자는 뭐 하냐 그러면 촉진자의 역할이 됩니다. 촉진자의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배웠냐 그러면 7차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서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하고 교수자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교수자는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 학습을 장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학습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 역할 변화라는 표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을에 나와 있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리을입니다.
지식의 사회적 구성. 이 표현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요 왼편에 썼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구성된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구성된다. 다만 요 위쪽에 뭐가 썼냐 그러면 개인의 경험이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동안에 모든 개인의 경험이 지식이 되는 것이냐? 모든 경험 지식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새로운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개념인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부분은 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 지식이라는 그 부분이 만들어졌던 거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과거의 지식이란 과거의 지식이란 객관주의 시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주의 때의 지식은 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러면 지식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질 거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첫 번째 지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쳐요. 첫 번째 지식이 만들어졌다 치면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경험, 이 1번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반박을 통해서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1번 지식은 소멸하고 새로운 2번 지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2번 지식이 만들어졌는데 또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구성주의 시대의 이와 같은 지식은 객관주의 시대의 경험하고는 달리 상당히 만들어지는 과정이 역동적이죠. 왜냐 그러면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회적 구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의 전이가 강화된다. 이 부분은 학습자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실제 경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과제를 토대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이가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일반화가 쉬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단점요. 앵커드 수업의 단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앵커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장면에서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앵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상 이야기하죠? 영상 여기서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이 얼마나 될까? 많을까? 아니라는 거죠. 양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앵커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대안으로 만들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앵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구성주의는 공통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은 좋겠네. 내가 선생님 되는 거잖아.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맞죠? 반면에 누구는 싫을까요? 선생님 별로 안 좋겠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통제자의 역할,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을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치게 되면 구성주의에서는 그게 불가하니까 잘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자하고 학습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요. 역할 변화가 이루어진 데 따라서 누구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냐 그러면 교수자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죠. 다른 학습자는 아니고 교수자의 거부감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그럼 앵커 수업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단계 볼게요. 단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요 단점 볼 때도 기존의 앵커가 존재하는 경우하고 새롭게 만들 때 같이 봤잖아요. 기존의 앵커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 특수교육 생각을 하게 되면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 혹은 여기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앵커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고려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이 있듯이 단계도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는 앵커를 활용할 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새롭게 개발할 때 앵커를 개발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앵커를 활용하는 앵커드 수업의 단계가 11페이지 나와 있는 4단계로 제시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개발과 관련해서는 책이 많이 소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살짝 한 줄 정도 진짜 한 줄 정도로만 소개되는 책들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건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앵커 영상이 있다. 시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합니까? 라고 보면 첫 번째는 앵커를 시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청하기가 들어갈 겁니다. 이 시청하기에서는 학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앵커드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체를 바라보는 어떠한 맥락에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이 동일한 앵커를 갖고 시청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청하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청하기가 끝나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개작하기하고 단편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작하기하고 단편화인데 개작하기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아까 시청하기 단계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라고 했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이제 전체 학생이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해야 되겠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동영상을 보더라도 뭘 했는지 그냥 그림만 보고, 아, 저 까만색이었었구나, 노란색이었구나, 이것만 보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하고 중요한 거 잘 캡처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든 동영상, 영상을 통해서 본 바들은 모두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작하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던 영상들 중에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는 것. 시간 순서대로 언제 뭐가 있었고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작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단편화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분절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주요 사건인데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거고, 개작하기는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해 보는 거고, 단편화는 뭐냐 그러면 주요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등장인물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후 이런 거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나타나기 전과 후를 비교한다. 주요 사건들을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전하고 후 어떻게 달라져요?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A라는 사건이 발생 전후 어떻게 내용 전개가 달라지느냐. A라는 사건 주요 사건이라고 볼게요. 발생 전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B라는 등장인물, 아주 중요한 주요 사건 발생 전후, 혹은 주요 등장인물이 있을 겁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영상에 나오기 전하고 전후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의 내용을,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쵸? 원래는 통으로 하나였지만 주요 사건 전후로 비교해서, 주요 사건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기 전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영상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단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단편화까지 끝나면 3단계에서부터는 뭐 하냐 그러면, 조금 전에 3단계에서부터는 협동학습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1, 2단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하면 3, 4단계는 협동학습 단계인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특징 짓기입니다. 요 특징 짓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특정 캐릭터가 돼요. 특정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관점에서 요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관점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로 나누고요. 협동학습을 할 거니까 조로 나누겠죠. 모둠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5개의 모둠 정도로 나눈다라고 해요. 그거는 뭐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이와 같이 모둠을 편성을 하고, 각각의 모둠이 A라는 캐릭터, B라는 캐릭터의 관점, C라는 캐릭터의 관점으로 각각의 사건 그리고 다른 인물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A라는 캐릭터가 돼서
주요 사건을 볼 거고 B라는 캐릭터가 돼서 주요 사건을 볼 거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앵커드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단계입니다. 제가 기생충 요즘 많이 나왔으니까 기생충에서 송강호에 대해서 우리 모둠이 송강호의 캐릭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강호에 대한 성격 분석이 들어가겠죠. 성격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성격 분석이 들어갈 거고 성격 분석할 적에는 더불어서 뭘 할 거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보여드렸잖아요. 전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보여줬으니까 이 송강호의 성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특성이 송강호의 성격을 만들었느냐 이거를 같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특징 짓기에서입니다. 송강호의 성격은 어떻더라? 이 송강호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데다가 영향을 준 게 그렇더라. 그래서 송강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를 볼 거고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까지가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특징 짓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 여기 성격 분석해서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할 적에는 참 어려운 겁니다만은 발표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게 해요. 그 앵커드 수업에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와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 저의 발표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좀 다르게 볼 건데 왜 그렇게 봐야 돼?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분석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다시 모둠으로 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네 번째 학생의 연구라는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단계도 협동학습 단계입니다. 4단계도 협동학습 단계인데 조금 전에 발표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3단계에서 발표를 했더니 3단계에서 성격 특성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더니 이렇게 좀 지울게요. 발표했습니다. 발표까지 했더니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논의를 어디 갖고 오는 거냐 그러면 4단계에 갖고 오는 거예요. 논의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원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요 논의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해결이 돼야 된다. 요 부분을 지금 학생의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됐다 그쵸? 전체 4가지 단계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시청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개작해야 되고 단편화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 아까 여기 특징 짓기 단계 마지막에서는요 학생의 연구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새로 만들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앵커를 내가 영상 만든다. 밖에 봤더니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 고려되어 있는 앵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 만들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앵커를 만든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떤 앵커를 만들 것인지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제가 선정이 되면 무턱대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교육과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앵커를 사용을 할 적에는 교육과정 분석이라는 내용 없던데요.
없었지요. 없었고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만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앵커를 발견했어. 선생님이 앵커를 발견하고 교육과정하고 견줘봐서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비디오 틀어주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앵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앵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을 했으면 주제 선정하고 나서 어떠한 내용을 다뤄야 될지 당연히 뭘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과정 봐야지.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교수자 입장에서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교육과정 분석하게 되면 세 번째가 만드는 겁니다. 분석까지 하면 앵커 제작 들어가는 거예요. 앵커 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순서 상관없이요 시나리오 작성 들어가겠죠. 시나리오 작성해야 되고 다음에 촬영해야 될 겁니다. 누가 하냐고요? 당연히 뭐 선생님이라든지 누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촬영하고 그 다음으로 편집도 해야 될 겁니다. 촬영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동영상으로 최종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까지 일련의 작업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앵커 제작.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수업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 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와 같은 앵커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들 자체가 우리 특수교육 쪽에 별로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왜냐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하죠. 조금 전에 앵커드 수업의 단점 이야기할 때 두 번째가 제가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앵커 만드는 데 있어 시간 많이 든대. 시간 많이 들겠죠 보니까. 시나리오 선생님 작성해야 되죠. 촬영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해서 동영상까지 제작해야 되죠. 비용도 많이 든대요. 이거 다 누가 할 건데요? 누가 해야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새롭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그 표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고 참고로 지금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놔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타의 강론서에 이렇게 살짝 이야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넘기시면 안 돼요. 이제 12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넘기면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접근성인데 공학책을 쓰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학책을 쓰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의 원서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서를 만들다 보니까 저서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론하고 중첩되는 부분, 일반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앞에서 다뤘고, 뒷부분은 순수하게 특수성의 부분을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성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하다가 접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성을 보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접근성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앞쪽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접근성, 웹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앞쪽에다 배치를 했고,
뒤쪽에다가는 물리적인 접근성을 이야기를 했죠. 물리적인 접근성, 그래서 앞쪽에 이야기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웹 접근성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거고, 뒤쪽에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은 무엇을 갖고 설명을 했냐 그러면 보편적 설계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 접근성 나오면 당연히 앞쪽에서는 뭐에 대한 접근성, 웹에 대한 접근성 배울 거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물리적인 부분, 보편적 설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보편적 설계에 대해서 배우면 뭐를 배울까요? 당연히 연결된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2페이지에서 보시는 웹 접근성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데, 최근에 있어서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3페이지서부터 나오는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게 2015년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2015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 2010년도 제 초판에는 없었어요. 초판에는 없었고 지금 개정판이 되면서 2015년도 거를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니까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더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은 13페이지, 우리 교재 13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13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아니라 공학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 그걸 전부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보시냐 그러면 그 안에 보게 되면 각각의 개념들의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13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첨부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으시다시피 임용시험은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그 웹 컨텐츠 지침 2.1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대로 제시가 되지 않잖아요. 각각의 보기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칙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첨부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것을 누누이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부러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는 방법 13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읽으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여기로 끝나고,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첨부 파일 봐라. 알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5에서 15페이지까지는 풀어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첨부된 문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나 첨부된 파일에 붙어 있는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하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봅니다. 웹 접근성이 뭐냐라는 부분이죠. 웹 접근성이 뭐냐라는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웹 컨텐츠라는 부분, 웹 접근성, 웹 콘텐츠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웹 콘텐츠, 또 웹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콘텐츠,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 통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있을 내용들 있잖아요. 그 웹 콘텐츠, 그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운영 체제,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이 더 익숙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안드로이드냐 iOS냐 이런 부분에 구분 없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또 다른 표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맥 있죠? 컴퓨터에 어디서 쓰는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플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 돌아가든 아니면 윈도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그게 운영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영체제, 어떠한 운영체제를 활용하든지 간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모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웹 컨텐츠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제일 5G 잘 터지는 데 있든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웹 접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웹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웹 접근성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준수해야 될까요? 왜 준수해야 될까요? 웹 접근성 왜 준수해야 될까? 준수 필요성 한번 볼게요. 답은 명확해요. 답은 명확해요. 업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요.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강제성만 있어서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기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작위로 쭉 설명을 할게요. 법 규정을 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접근이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등 기회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균등 기회가 보장이 됐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볼까요? 이용자가 확대되네. 이용자가 확대돼. 그렇죠? 아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안드로이드를 쓰든 아니면 iOS를 쓰든 뭐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그 운영체제를 쓰든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든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전부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확대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전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용 환경도 확대돼. 이용자도 확대되고 환경도 확대돼.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수익이 올라가겠네. 수익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수익이 올라갔습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이와 같이 법하고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초기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초기 비용 투자를 하면서 기업에서는 아마 투덜투덜 됐겠죠?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자가 확대되고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수익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겠죠. 수익만 증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강제성에 의해서 우리가 웹 접근성을 지키긴 했지만 그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기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웹 접근성을 준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강제했기 때문에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준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동시에 발생하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러면 웹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뭐 그리려고 했던 거 알겠죠? 이거 밑에다가 웹 접근성 인증 표시가 딱 붙는단 말이에요. 딱 붙게 되면 뭐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경 썼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업 이미지가 향상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12페이지에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쭉 볼까요? 아까 있듯이 1번에서 요구사항의 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균등기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번에 균등기회 보장됐고, 균등기회 보장된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그러면 이용자가 확대된다, 이용 상황이 확대되더라.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상황이 뭐야? 이용자도 확대됐고 이용 상황도 확대되니까 초기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홍보 효과까지 있게 되더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웹 접근성,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은 4개의 원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개의 원칙, 4개의 원리, 그러니까 원칙이다. 이게 지침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4가지 지침을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겁니다. 2.1이고 2.1인데 4가지 원칙 4가지 한번 볼까요? 원칙 4가지부터 외우셔야 돼요. 원칙 4가지. 첫 번째 쉽습니다. 인식이 용이해야 된다. 인식이 용이해야 된다. 인식의 용이성. 인식했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식했다라는 말은 접근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인식했다라는 말은 접근했다라는 말이야. 인식했으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운용의 용이성. 운용, 오퍼레이팅 시키는 거잖아요. 운용의 용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 운용하고 있어. 조작하는데도 쉽게끔 만들었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조작. 이건 접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접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운용의 문제는 조작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 그 다음에 운용 조작만 쉬면 뭐합니까?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이해의 용이성 이야기합니다. 이해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이건 컨텐츠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텐츠. 콘텐츠 제시 방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콘텐츠 제시.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견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성은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인식도 잘 돼. 다음에 조작하는데도 쉬워. 프로그램 콘텐츠도 잘 만들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거 논리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 한번 몰라 그러면 부가적으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왜 그리 많은 거야? 그럼 보기 불편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근데 그거를 다 좋대. 근데 프로그램 하나 이거 돌리려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또 다운받아야 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상당히 많았죠. 그럼 처음부터 그 애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팍 열리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부득이하게 다운받아야 된다 그러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해주던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견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 원리 뭐라고요? 첫 번째 인식의 용이성, 접근과 관련된 거, 운영의 용이성, 조작과 관련된 거, 프로그램 조작. 세 번째 이해의 용이성, 얼마나 그 컨텐츠들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견고성이라는 것은 2가지밖에 없는데, 용어, 프로그램 그 사용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얼마나 규칙에 따라서 잘 적용이 됐느냐. 두 번째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느냐. 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큰 틀 잡으셨습니까? 인식, 운용, 이해, 견고성,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접근의 문제 했고, 접근했으니까 이번엔 조작을 할 거고, 장애인들도 전부 염두에 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내용들이 확확 뜨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느냐 콘텐츠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 것들하고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신경을 썼느냐 이겁니다. 이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인식의 용이성 봐야 되죠. 인식의 용이성. 아까 조금 전에 접근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인식의 용이성은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웹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텍스트의 문제입니다. 텍스트의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지침이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대체 텍스트가 주어졌느냐, 중요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아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제공이 되면 이 그래프를 쉽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제공이 되면. 그러나 이 그래프가 시각적으로가 제시가 됐는데 시각장애인이 이 그래프를 읽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 그래프가 해당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프야. 그럼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대체 텍스트란 뭐냐 그러면 비록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제시가 돼 있지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중요한 정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체 텍스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입니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이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은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멀티미디어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문제점 볼까요? 시각장애는 멀티미디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청각적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데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막을 제공을 해라.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수화를 제공을 해라. 우리 수어, 요즘에는 수어, 시험에도 수어라고 나옵니다. 수어를 제공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색과 관련해서 색과 관련된 명료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명료성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색을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기로 들었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인데 2단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들 아시죠? 2단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막대 그래프를 색을 줘서 표시를 했어요. 남자는 하얀색, 여자는 노란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남, 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아마 설정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흰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검정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될 거예요. 대비를 높여주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한번 바꿨다라고 쳐볼까요? 디스플레이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남자와 여자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남자는 흰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처리했고요. 여자는 노란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화면을 봐요. 휴대폰을.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메뉴들이 있으면 뉴스가 있을 거고, 뉴스 메뉴에 포털 같은 데 가면 스포츠 있을 테고, TV 있을 거고, 메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랜덤으로 쓸게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 이렇게 치게 되면 화면을 넘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해당하는 메뉴에 이와 같이 언더바가 형성이 돼요. 뉴스에서 스포츠로 넘기면 뉴스에 있던 밑에 있던 줄이 스포츠로 이렇게 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뉴스 화면에서 스포츠 화면으로 싹 화면을 넘겼어요. 손으로 쓱 넘겨도 밑에 있는 이게 안 보여. 줄이 안 보여. 메뉴가 옮겨갈 때 밑에 칠해지는 메뉴가. 이게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 듣고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밑에 있는 뉴스 밑에 스포츠 밑에 이렇게 보고 있는 메뉴 밑에 칠해져 있는 게 흰색인가 봐. 지금 볼 때는 흰색이야. 근데 이걸 바꿔버리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높이기 위해서 단색 처리했을 때, 흑백 처리했을 때도 이거 흑백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지금 하얀색 남자와 여자의 인식 차이 흰색으로 돼 있는 거하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그래프를 집에 있는 흑백 프린터에서 뽑았을 때 이 색이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명료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흑백일 때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흑백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시사항과 관련해서요.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당히 설명 한번 보실까요?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풀어 쓴 게 아니라 원래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옮겨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면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게 되면 단일 감각에만 지금 두 번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양이라든지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은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지시사항은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만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표현을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보십시오. 명도 대비 거기 정경과 배경은 4.5대 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콘텐츠는 4.5, 그 다음에 배경은 1 이 정도의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 재생 금지. 이건 뭐냐 그러면 화면 넘겼을 때 바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재생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다음으로 컨텐츠 간의 구분 보시게 되면 이웃해 있는 컨텐츠 간에는 색깔을 주든지 아니면 간경을 두든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다른 부분들은 문제 제기와 함께 동시에 다 답이 제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이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 기술되어 있는 표현 자체만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중요한 지시사항은 시각적인 정보하고 청각적인 정보를 같이 제공해라. 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세계 무관한 컨텐츠 인식 한번 보실까요? 세계 무관한 컨텐츠 인식. 컨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계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데, 웹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요, 중요한 정보고, 이 컨텐츠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고, 색을 줘서 입혀주고 싶은데, 색만 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흑백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색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더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방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색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처리하면 되냐 그러면 무늬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늬로. 예를 들면 남자는 이렇게 사선 처리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서로 빗금을 이렇게 쳐준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색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색은 그냥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활용을 해야지 색깔 자체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안, 첫 번째 나와 있는 색에 무관한 컨텐츠 인식과 관련된 방안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의 용이성 살펴봤고, 인식이 끝나면 다음 뭐 해야 되겠까요? 인식이 끝났으니까 다음은 운용과 관련된 것 해야 되겠죠. 원리 두 번째, 이 운용의 용이성 보시겠습니다. 운용의 용이성. 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든 장애가 없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키보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입력은 키보드를 갖고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력도 키보드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입력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공간적인 이동도 전부 키보드를 갖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여러분들 입력장치 접근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력장치 접근성 첫 번째 나온 게 키보드 이야기하죠. 키보드로 모든 것을 입력 가능하게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초점 이동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초점 이동이라는 용어하고 또 무슨 용어가 나오냐 그러면 조작 가능 이렇게 나와요. 초점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초점 이동은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이동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인 이동 여러분들 한번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기에도 나와 있는데, 논리적 이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려고 그래. 메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일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냐 그러면 통상 아이디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누르고 다음에 확인 창을 누를 겁니다. 확인. 요 순서잖아요. 보통 이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이동을 할 때 눈 감고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는 분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창을 넘길 때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넘어가게끔 해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키보드가 이와 같은 순서대로 옮긴다고 쳐요. 아이디 한 다음에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갔더니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 확인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의 순으로 키워드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 순서에 와서 뭐를 입력할 거냐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패스워드를 확인하겠죠. 이런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 아이디, 다음에 키보드를 갖고 조작을 하게 되면 패스워드 쪽으로 커서가 옮겨가야 되고, 패스워드에서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커서가 어디로 이동해 줘야 되냐 그러면 확인창으로 이동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키보드 사용해서 초점 이동해서 논리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죠. 초점 이동에 보면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시각적으로도 구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 입력을 할 적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디 쓰게끔 해서 창이 이렇게 비어 있을 거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옆에다가 공란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아이디 있는 쪽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를 옮기면 요 박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쪽으로 커서를 옮기게 되면 패스워드의 입력창이 활성화가 돼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초점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와 같이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작 가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요. 아이패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별거 다 가져올 겁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라고 쳐보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갤럭시 탭 같은 거 있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살 건데, 넘길 건데, 화면을 넘길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화면 아무데나 대고 이렇게 넘기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있죠? 화면 순서 이야기해 주는 거. 요것을 밑에 나와 있는 이걸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컨트롤 이렇게 불러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걸 눌러야지만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당연히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작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컨트롤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고려하고 정한인들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충분한 시간.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제공이 돼야지만 한다. 그래서 응답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요. 응답 시간도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 기능도 제공이 돼야 된다.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반응 시간도 충분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지 시간과 관련해서 정지 시간이 아니라 정지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꼈을 수 있는 불편함이 뭐냐 그러면, 배너 있죠, 배너들 보면 상당히 빨리 바뀌죠. 내가 옆에 분명히 이 배너들 중에 이용할 게 있었는데, 이게 이 차례가 오면 내가 빨리 클릭해야지. 그런데 배너가 배너 또 모르시는 분들 홈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작은 창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창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배너들이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면 이거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너들을 천천히 내가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다음 배너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면 요 배너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 정지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전부 이해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과민성 발작 예방이라는 부분 나와 있네요. 광과민성은 빛에 너무 민감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과민성
광과민성. 이 광과민성은 당연히 번쩍거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번쩍임 혹은 깜빡거리는 거, 불빛 번쩍번쩍 하는 거하고 아니면 한꺼번에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제한하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가 쉬운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쉬운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이란 말 자체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없어서 적절하게 풀고 있진 못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안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찾기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반복 영역 있다. 내용이 중첩되네? 그럼 반복 영역은 건너뛸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 맞죠? 반복 영역 건너뛰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제목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제목 제공해주면 찾아가기가 참으로 쉬울 것 같은데,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뛰고 제목 제공해주면 찾기에 상당히 컨텐츠마다 제목을 제공해주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링크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적절한 링크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컨텐츠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게 되면 뜬금없이요, 이런 표현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근데 여기 클릭하면 뭐 나올까? 충분히 앞에서 쭉 읽어왔던 것들 토대로 해서 여기 클릭하면 뭐 나올지는 감은 와. 근데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편의를 위해서요, 접근성이라는 부분, 조작을, 이걸 클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 클릭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URL에 접속이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로 접속이 될 거고, 그 홈페이지에서는 블라블라블라한 내용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냐 그러면 링크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링크 시켜놓은 부분에 대한 URL이라든지 해당 컨텐츠, 새롭게 링크돼서 열리게 될 홈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링크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홈페이지 처음 막 활성화되고 할 적에 이 부분이 링크 텍스트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도용이 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대로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에서 쭉 읽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부가적인 정보를 줄 것 같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딱 클릭하게 되면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한참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될 때 여기 클릭하면 다 뭐 떴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야동. 그런 음란 사이트들, 사진들 그쪽으로 다 연결시켜갖고 이거 잘못 누르게 되면 그날 작업을 못해. 그거 지운다고 작업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방지하려고 그러면 진짜 양심적으로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새롭게 접속하게 될 새로운 URL 혹은 새로운 내용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운용의 용이성, 조작의 편의를 위해서 입력장치의 접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광과민성 고려해야 되고, 쉬운 내비게이션 고려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해 용이성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해의 용이성입니다. 이해의 용이성. 나중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의 용이성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입력장치 접근성 이렇게 됩니다. 가독성. 첫 번째가 가독성입니다. 공부를 하실 적에 항상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이해입니다. 가독성은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쉬워요? 우리나라 말로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그래서 가독성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제1 언어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1 언어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라. 뭐 한자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좋다. 웹에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측 가능성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거기에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새 창 이런 것들 마음대로 열리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할 때가 사용자 요구잖아요. 그쵸? 웹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새 창, 팝업창 이런 부분들 열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마음대로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새 창 이런 부분들이 떠버리면 번거롭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컨텐츠의 논리성 이야기합니다. 컨텐츠의 논리성을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텐츠의 논리성을 이야기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컨텐츠의 논리성인데 컨텐츠는 컨텐츠 조직에 있어 컨텐츠의 선형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블라블라블라 쓰다가 막 뭐 백과사전 위키라든지 다음 백과사전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독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한 페이지 가득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커서를 쭉 이런 텍스트를 따라 옮기다 보게 되면 글자가 활성화되는 것들 있죠.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확 뜨죠. 이쪽으로 링크가 돼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냐 그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클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단어가 새롭게 떴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이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이퍼텍스트하고 하이퍼미디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선형적인 특성, 순차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 부분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번에 하이퍼미디어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이미지가 억수 많아요. 다음 페이지까지도 막 넘겨서 한 1000개, 10,000개 될 것 같아요. 억수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고르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있다라고 치게 되면 하나씩 클릭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그림 찾는 거 아니죠.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시고 나서 한 10번부터 열 수도 있지. 10번 열 수 있죠? 10번 열었더니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당연히 열릴 겁니다. 쭉 전체적으로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한 200번째 그림을 클릭을 했어요.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10번에서부터 200번 사이에 있는 그림들 하나도 안 보고 200번 클릭했습니다만 200번이 열린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비선형적인 특성이다라고 해요. 선형적인 특성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200번째 그림을 보려 그러면 1번 열어야 되고 2번 열어야 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열어서 199번째 열고 다음 200번째 것을 열어서 열렸을 때 이것을 선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왜 설명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선형적이다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비선형적이다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인데 웹인데 비선형적인 게 특성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뭐냐 그러면 웹은 당연히 웹은요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지금 컨텐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컨텐츠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컨텐츠의 논리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컨텐츠는 선형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 이 컨텐츠의 선형 구조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컨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조직돼야 된다. 혹은 배열해 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는 순서적으로 배열해라. 예를 들어서 1번에서부터 10번 이런 순으로 쭉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이런 식으로 요소에서부터 개념 혹은 이론 이런 순으로 가든 아니면 반대가 되든 이런 부분들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요 제일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요소들 이게 모여서 개념이 되고 개념이 모여서 이론이 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컨텐츠를 구성을 하면서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요인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웹 컨텐츠에 접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를 배열을 할 적에는 순서대로 요인 다음에 개념 다음에 이론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컨텐츠를 이용을 하는 사용자들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선형적 구조다. 선형적 구조라는 건 뭐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을 해라.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해라. 그 이야기를 선형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 역시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된다. 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 당연하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낭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그럼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셨죠? 표를 3단으로 만든다. 표를 3단으로 만드는 게, 낭독하는 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쉬울지, 2단짜리가 더 쉬울지, 2단짜리가 더 쉬울지, 그 다음에 표를 세로로 만들면 안 되잖아. 표를 세로로 만들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읽어나가는데. 그래서 가로로 쭉 설명하게끔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입력 도움입니다. 네 번째 입력 도움. 입력 도움이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레이블을 제공하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레이블을 제공해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시냐 그러면 15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15페이지. 레이블. 영어로 쓰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라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나 많이 쓰죠. 언제 쓰세요? 책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라벨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긴 게 뭐냐 그러면 견출지. 그럼 언제 씁니까? 용도 구분하려고. 용도 구분하려고. 그래서 레이블을 제공해라 라고 하면 지금 입력 도움에서 입력 도움에서 레이블 제공하십시오 라고 하면 입력해야 될 사항이 있어. 웹페이지에서 보니까 입력해야 된대. 여기 입력하라고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왜 이걸 입력해야 되는지 입력에 대한 용도,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입력해야 될 내용에 대한 소개, 내용 소개, 이런 부분들 제공해 주면, 이용해 주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뭘 써야 될지 충분히 이해하겠잖아. 맞죠? 예를 들면 이거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치센터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등본 뭐 초본 이런 거 때려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작성하는 밑에다가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샘플 왜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입력할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에 신청서에다가 신청서를 입력을 할 건데 도우려고 제공하는 뭐예요? 도우는데 제공하는 일종의 라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공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3.4 입력도움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오류 정정 나와 있죠. 오류 잘못 입력했을 적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쉽다라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삑 소리만 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만 해서 자꾸 뭔가가 뜨는 것보다 어느 부분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참으로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실컷 입력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고생해서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참으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전체적으로 멀리서 조망을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보고 여기 잘못 저장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언급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쉽다라는 부분을 입력도움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 용이성 4가지도 전부 끝났습니다.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웹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 제1 언어를 써서, 두 번째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세 번째 컨텐츠의 논리성, 조너가 컨텐츠의 논리성에서 컨텐츠의 선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다음에 입력
도움 제공해라.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오류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견고성입니다. 견고성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크업이라고 나와 있는 문법 준수 사항이 나오죠. 첫 번째가 문법 준수. 요 문법 준수할 때 마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크업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언어인데 너무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요 프로그램 언어를 정해진 바대로 정확하게 쓰자라는 게 문법 준수입니다. 문법 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웹 애플리케이션 이야기하고 있죠. 웹 애플리케이션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건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면 좋아요. 최소화시키면 좋고 이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플 없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뭐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또 접근성이 보장된 것을 제공을 하는 게 맞다. 상당히 컨텐츠니 뭐니 다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까지 추가해줬는데 이게 유료야. 그럼 안 되지. 맞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4.2에서 이야기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16페이지에 표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부분 설명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뺐다가 일부러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가까이 할애를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던 취지입니다. 부가적으로 이거 다 한번 보시게 되면 UDL하고의 관련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페이지 한 번만 쭉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6페이지 봤더니 첫 번째 인식의 용이성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식의 용이성, 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마지막에 경고성, 각각의 지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지침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따박따박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검사 항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세 번째 칸이 검사 항목인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떠한 지침과 관련되고 그 지침이 어떤 원칙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웹페이지를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예요. A라는 형태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A라는 형태가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더라. 이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셨나요? 예. 이렇게까지 1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17페이지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